자,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속칭 얘기하는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 베르누리 미방. 베르누리는 굉장히 그 유명한 수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 일이 많고, 근데 이 베르누리는 한 100년에 걸쳐서 한 4대가 활동한 베르누리 가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두 분서부터 시작해서 증손자까지, 그래서 어느 베르누리가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잘 찾아봐야지만 돼. 한 베르누리가 한 게 아니라 4대의 가문이, 수학 가문이 100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요한 베르누리가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증손자인 다니엘 베르누리가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르누리 원리라고 알려져 있는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그것은 증손자가 한 거고, 베르누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은 그것은 증조 할아버지가 한 그런. 그래서 베르누리 수학 가문이 한 일이에요. 저희 베르누리 미분 방정식 따라서 베르누리 가문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째 베르누리가 했는지, 아버지 베르누리가 했는지, 할아버지 베르누리가 했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고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자, 아까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가 QX 말고 그냥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것처럼 GX라고 씁시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비제차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Y의 A승이 꽂혀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이 풀리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베르누리가 풀 수 있다. 풀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풀겠느냐?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 Y의 A승이라는 친구로 나눠줘봐. 자, 일단 요 Y의 A승이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Y의 A승으로 나눠줘 본 거죠, 베르누리가. 그러니까 Y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나오고, Y 프라임 나오고, P하고, Y의 A승으로 나눠주니까 여기가 Y의 1 마이너스 A승 이꼴 GX. 자, 그러다 보니까 요 Y의 1 마이너스 A승이 뭔가 만약에 새로운 Y라면은 비제차 선형 미방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아님 말고. 그래서 해보는 거죠. 해봤더니 예쁘게 되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새로운 라지 Y로, 그래서 새로운 라지 Y로 이렇게 써보니까, 새로운 라지 Y로 써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러면 새로운 라지 Y로 썼을 때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라지 Y라는 친구를 스몰 y의 1-a승이라고 썼을 때 결국 라지 Y라는 친구의 미분과 스몰 y의 미분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스몰 y의 미분을 바꿔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라지 Y의 미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1-a의 Y의 마이너스 A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Y의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 자, 근데 이것은 결국 뭐가 된다? 1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Y의 마이너스 A승의 Y 프라임, Y의 마이너스 A승의 스몰 Y 프라임은 결국 1-a분의 라지 Y 프라임하고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베르누리가 알아내게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바꿔 써주면은 1-a분의 라지 Y 프라임 플러스 P배 라지 Y는 G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쓰여지게. 그래서 라지 Y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를 생각을 해요. 단, 이 베르누리 미분 방정식에서 이러한 트랜스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가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A가 1이면 너무나 쉽게 풀리죠. 그죠? A가 1이면은 Y의 1승이니까 얘랑 묶어서 줘서 그냥 제차가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베르누리 미방에서는 여기 A가 1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변환이 가능해요. 우리가 A가 1인 경우까지 베르누리 미방으로 해가지고 풀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즉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은 여기가 y가 있는데 여기 y제곱. 일종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얘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시초예요. 즉 y의 제곱이 된다든가 y의 3승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 되죠. y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베르누리 가문은 100년 동안에 이 4대가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수학 얘기만 하고 회식을 해서도 수학 얘기만 하는 수학의 최고로 역사상 수학의 최고로 위대한 가문이고 수학을 못하면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집안이에요. 이 베르누리 가문이. 한 100년에 걸쳐서 유럽의 수학계를 주름잡았던 그 마지막 베르누리가 다니엘 베르누리 그 가문의 마지막 베르누리가 바로 우리 물리학자한테는 제일 유명한 베르누리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베르누리는 물리 수학보다는 앞에 베르누리 그러니까 베르누리의 다니엘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100% 수학만 했는데 다니엘은 물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리를 하면서 요체역학을 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베르누리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찾아낸 물리학자 베르누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다니엘도 수학을 굉장히 잘한 그런 이론 물리학 베르누리가 된 거고. 따라서 이것은 y 프라임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p에다가 라지 y는 1 마이너스 a의 g. 자,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얘는 그러니까 완전히 선형 미방이죠. 그래서 P가 얘로 바뀌었고 Q가 얘로 바뀌게 된 전형적인 그냥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베르누리 미분 방정식을 주어진 베르누리 미분 방정식을 항상 우리가 이러한 트랜스폼 A가 1이 아닐 때 이러한 트랜스폼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베르누리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1900년대에 소위 얘기하게 되는 1800년대 소위 얘기하는 인구 동력학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죠. 자, 인구 동력학 이론은 사실은 이제 인구론 입장에서 봤을 때의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원래가 우리가 yt라고 하는 친구를 시각 t 때의 인구.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구의 측정 그 기간은 디스크리트예요. 다시 말하면 연 단위로 측정하지 매 시각 인구를 측정하지는 않아. 그죠? 그러니까 2020년 한국 인구, 오케이? 2021년 한국 인구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6월 30일 2시 32분 58초 때 한국 인구 계산 못하죠. 따라서 t값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 그래서 이런 인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이 돼요. 인구랑 관련된 게 제일 밀접한 게 경제학이 되는데 이 경제학에서 쓰게 되는 수학이 바로 이산수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이산수학을 소위 얘기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이산미분이라고 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자, 그래서 시각 t일 때의 인구, 이것이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1700년대 결국 이 멜더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인구의 폭증을 갖다가 굉장히 우려했죠. 그래서 인구의 폭증을 우려를 해서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애를 낳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먹을 거 하나를 갖다 놓고 전쟁이 벌어질 거다.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자가 결국은 음식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멜더스의 인구론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t일 때 인구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 점점 증가할 거다.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R배 Y 그 시각에서의 인구의 비례하는 이러한 릴레이션을 갖다가 만족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멜더스 이퀘이션, 멜더스한 이퀘이션, 인구에 대한. 자, 멜더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여기서 이제 R이 0보다 큰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그래서 R이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얘는
방사능 감쇄하고는 달리, 그죠? 점점 지수함수적으로 폭등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수 분리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yt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서 많이 한 것처럼 y0 곱하기 exponential rt, 이것이 멜더스의 방정. 그럼 멜더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죠. 멜더스안이 제일 심한,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멜더스안이 제일 심한 나라, 멜더스안이 심한 그런 케이스는 뭐가 되냐면 산하 정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멜더스안이 심한 경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나 방글라데시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혀 제한을 안 하죠. 중국도 멜더스안으로 가다가 한 몇십 년 전서부터 한 명 이상, 2명 이상 못 낳게 했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쟁 후에 내가 그 세대인데 전쟁 후에 너무 외로워진 거야.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 6.25 사변 때문에. 그래서 6.25 사변 때문에 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막 형제 자매들 막 없고, 그리고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 사람이 너무 없어요. 죽거나 북한에 끌려가거나. 그래서 일찍들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집이 7남매고 많은 집이 11남매, 20가년 11남매, 12남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6.25 사변 끝나고 애를 그냥 엄청나게 양산했던 그 시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러고, 바로 나 같은 경우가 그 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집도 7남매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옆집 보면 9남매, 어떤 집 보면 11남매 이랬던. 그래서 이때 폭증했던 이 베이비 부머 때,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한 반이 140명이에요, 한 반이. 초등학교가 한 학년이 15개 반까지 있는데 한 반이 140명. 그럼 140명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수업을 듣느냐? 2부제 수업했어요, 2부제 수업. 70명씩 오전반 4시에 끝나고, 야간대학교도 아닌데 초등학교 때 4시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 책상이 2명 있어. 그럴 정도로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됐냐면은 그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표가 막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잘 안 지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 낳아 잘 기르자로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하 제한. 지금에 와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하기 싫어하고, 아니면 딩크족처럼 결혼해도 애는 안 낳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약 감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원래 멜더스가 생각했었던 이론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이론이에요. 멜더스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그냥 무작정 그 애를 낳아서는 안 된다.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식량은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정비례 관계로 증가를 하는데, 인구는 지수함수적으로 폭증을 하게 되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차이가 커지니까 빵 한 조각을 갖다가 수십 명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싸움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멜더스가 인구론에서 인구 폭증을 갖다가 우려했었던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1800년대 중반으로 넘어와서 벨 헐스트라고 하는 이제 인구학자가 이제 멜더스안의 카타스트로피는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가죠. 걱정할 필요 없다. 정부가 잘만 규제한다든가 사람 너무 많아서 살기 힘들어지면은 저절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적게 낳게 될 거다. 민도가 높아지고. 애를 적게 낳아 보니까 빨리 자기의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정식을 벨 헐스트라고 하는 인구학자가 수정을 하게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dy, dt 인구 증가율이 멜더스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발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반발력을 넣어준다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 비례상수를 A라고 씁시다. 반발력 마이너스 B, Y 스퀘어. 이렇게 간단하게 소위 얘기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벨 헐스트라고 하는 인구 경제학자가 쓴 거죠. 따라서 B 값을 갖다가 이러한 반발, 얘는 지금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감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적당한 밸런스를 갖다가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인구는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그죠?
그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출생률하고 사망률하고 매년 똑같으면 인구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한 명 태어나고 한 명 돌아가시고 하면 인구.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결혼을 거의 여자들이 안 하니까. 해도 서울 쪽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지탱해 주는 거는 경상도하고 전라도예요. 여기가 결혼들 많이 해주고 있고 애를 낳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쪽 얘기도 보면 지금 그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아주 수두룩해. 30대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서울, 경기 포함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전체적인 그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A가 지금 커지는 게 아니라 B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B가 규제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뭐 욜로이즘 같은 경우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높은 교육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아니면 지금 두 명이 살 집 마련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있으면 그런 집을 어떻게 사 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B값을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어찌됐든 간에 A가 크면은 A와 B의 밸런스, A가 커지면은 증가 쪽에 가까워. 그리고 만약에 B가 커지게 되면은 감소 속에 가까워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된다. 그래서 벨 허스트 이것은 이제 벨 허스트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만든 인구 동력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바로 전형적인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다. 왜? dy dt 마이너스 a의 y는 마이너스 b의 y의 스퀘어.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a가 2인 그러한 로지스틱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로지스틱 이퀘이션. 그러니까 그 베르노르이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라지 y라는 친구를 뭘로 넣으면 돼? 그래서 y에 결국 1-a로 넣으면 되는데 y에 1-a가 2인 경우죠. 즉 다시 말해서 y분의 1로 넣으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y분의 1이라고 놓고 하면은 라지 y가 만족하는 방정식. 너무 간단하니까 아까 a 그 식에다가 최반 지웠지만은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은 y의 라지 y 프라임 플러스 a의 라지 y는 b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이거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너무 쉽게 풀리는. 요건 특수해가 라지 a분의 라지 b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많이 했으니까 라지 y는 특수의 a분의 b, 그다음에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자, 이런 형태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자, 지금 그 A하고 B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지금 적분상수는 요 C 하나밖에 없어요. A하고 B하고는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인구 경제학자가 지금 상황에서 A하고 B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즉 A하고 B 값을 갖다가 막 바꿔가면서 현재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가 있죠, 그죠?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인구에 대한 증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 인구 증가 데이터에 A, B를 갖다가 적절하게 선택해서 그래프를 겹쳐보는 거예요. 피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의 최근에 한 20년 동안의 케이스를 보니까 A는 0.3이고 뭐 B는 0.4구나 뭐 예를 들어서 했더니 그 그래프랑 잘 맞는다. 그러면 A는 0.3, B는 0.4인 벨허스트 이퀘이션 모델에 따른다는 거죠. 한국의 인구 증가가. 자, 그래서 A하고 B는 우리가 나중에 집어넣을 거고. 그럼 C 값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국 처음 스타팅. 결국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점이 있어요. 내가 어느 기간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아주 옛날에는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전쟁 후에 어느 정도 나름 뭐 정착이 됐을 때 그것도 통계청이라고 하는 부처가 생겨서 나름 이것을 갖다 처음에는 수기로 다 기록을 했겠죠. 지금은 엑셀로 다 하고 있겠지만은 통계청이. 자, 그러니까 그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1970년부터 조사했다면 1970년이 t=0예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보통 이런 인구 조사는 1년 단위로도 안 해요. 최근 데이터들 보니까 한 5년 단위로 하더라고. 1년 만에 큰 변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70년에 조사했다면 75년, 80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라지 y는 결국 스몰 y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t=0 때 y 값을 y0라고 해주면, 그죠? 그럼 뭘 결정할 수 있어? t=0일 때 y가 y0라는 사실로부터 c를 결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죠? 방정식에서 t가 0이니까 그러니까 c가 되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여기 보면은 y0분의 1 이꼴 뭐가 돼? a분의 b 더하기 t=0일 때 인구가 y0였다면 t=0이니까 이게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뭘 알 수 있어요? c는 y0분의 1 빼기 a분의 b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벨-허스트의 인구 동력학 방정식을 풀면은 얘는 베르누리 미분 방정식에 해당하는데 얘를 푼 결과는 yt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1하고 a분의 b 더하기 y0분의 1 빼기 a분의 b의 exponential minus at. 자,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A는 바로 뭐랑 관련되냐면 이 멜더시안, 즉 증가시키게 되는 인구를 폭증시키는 그런 요인 계수,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계수. 요거는 바로 인구를 감쇄시키는 그런 형태랑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살펴보면 역학에서 뭐랑 비슷하냐면은 얘는 뭐가 돼요? 역학에서 만약에 비유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공기 저항으로 생각하면 되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 오케이? 그럼 얘는 속도에 비례하는 추진력.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추진력과 추진력이 속도에 비례해서 추진력이 커지는데 제곱에 비례해서 맞바람이 분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속도가 무지무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댐핑, 다시 말해서 저항은 무지무지 커져요. 비행기가 깨질 정도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음속 돌파할 때죠. 그래서 초음속을 돌파하는 기체를 만드는 것은 일반 초음속보다 훨씬 못 미치는 속도인 경우를 만들 때 항공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칫 잘못 만들면은 초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파편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사고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옛날에 한번 초음속 여객기를 아주 좁게 콩코르드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적이 있지만은 비싸고 비좁고 실패로 돌아가서 더 이상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는 만들 수 있는데 불편하고 탈 사람들도 없고 굳이 초음속까지가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벨-허스트의 인구 동력학 모델을 푼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A가 1이면은 멜더시안은 1이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 반발력은 2다.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한다. 아니면은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형태들 A보다 B의 인자가 큰 경우는 속칭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더 커졌을 때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 거나 아니면 제일 대표적인 것은 옛날 유럽의 패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전쟁, 세계전쟁 이런 경우들이 B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전쟁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매스매틱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의 효과, 증가시키는 요인보다 감소시키는 요인이 커져서
결국은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1대 2의 B만 집어넣어줘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꾸준히 만약에 이 힘이 계속 작용하는 한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난 장기적인 전쟁을 계속 해나간다고 나중에 그 집정자들만 전부만 남게 되는 거지. 두 패로 나눠서 맨날 한 300년을 싸운다. 한 나라가. 남아나는 사람이 없죠. 그럼 결국은. 양쪽 다 사살당하게 될 테니까 나라의 인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일반적인 그런 모형은 여러분들 노트에 얘기한 것처럼 A가 B보다 큰 그런 모델의 경우죠. 그래서 얘가 B보다는 크지만 B라는 놈이 0이 아니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결국 얘를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결국 이 형태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컴퓨터로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적절한 인구로 B값이, 그래서 A가 2이고 만약에 B가 1인 모델. 그래서 만약에 최근 10년 동안에 한국 인구나 아니면 한 도의 인구나 이런 게 변화가 별로 없다면 지금 이런 스타일의 모델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내의 인구는 뭐랑 관련될 수가 있냐면 결국 주민등록지를 이전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살기 좋느냐 살기 안 좋아지느냐랑 관련되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만 살아도 나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경기도 엄청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뻘꾸디였던 세종시 같은 경우가 결국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라든가, 갑자기 제주도가 좋았을 때 제주도가 몰리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원도 사람들이 쭉 빠져나간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A나 B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이 모습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마치 S자를 이렇게 옆에서 눕힌 것 같은, S자를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시그마라고 얘기하니까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서서히 증가했다가 변곡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렴을 한다. 그럼 수렴값은 뭐가 되느냐? T가 충분히 커지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렴값은 결국 B분의 A가 된다는 사실이 된다는. 그러니까 B분의 A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A를 2로 잡았고 B를 1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어디가 된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인구가 만약에 1억 명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인구 동력학 모델을 따른다. 그러면은 처음 인구 조사를 했을 당시가 만약에 1억 명이었고 저러한 벨허스트 이퀘이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수렴값은 결국 뭐가 돼? 2억 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인구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케이스는 증가와 감소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수렴하느냐 수렴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서도 써요. 또는 개체수의 변화, 어떤 한 동물의 개체수의 변화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 그래서 멸종하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너무 많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뿔소 같은 경우는 감소하죠. 아프리카에서. 감소하는 이유는 코뿔소는 현 개체수도 작지만은 코뿔소를 너무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스스로 증가하는 요인은, 고래가 감소하는 이유는 고래가 순산이 잘 안 돼요. 유산이 많이 돼요. 그래서 큰 고래가, 대형 고래가 유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A값이 굉장히 작아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에 비하면 이 고래는 점점 생태계가 오염되면서 맑은 플랑크톤이 별로 없어져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흡입을 해야 되는데 흡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B값이 점점 커져서 고래도 위험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개체가 A값이 크고 B값이 작아서 독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를 갖다가 어떤 찬에다 풀어놓으면 다 잡아먹고, 잡식성이라서 다 잡아먹고 온통 다 황소개구리에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죠. 개만 도미넌트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개체 번식학, 어떤 개체군이 어디를 도미넌트 하느냐, 에콜로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동물학이나 생태학에서, 동물 생태학에서 쓰게 된다는.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코비드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춰주면 상당히 좋겠죠. 이제 사실은 A 값이 자연 발생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가, 만약에 B가 백신에 의해서 인터럽트 되는 어떤 그러한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역을 잘해가지고라든가 아니면 수칙을 잘 지켜서 나오는 어떤 B 값의 증가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누적 확진자 수에서 멈춰버리면, 즉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코비드가 따르게 되는 순간에 해피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돼서 수렴값에 도달하게 되면 뭐가 돼? 오늘 신규 확진자는 0명입니다. 네, 내일 신규 확진자는 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렴값에 도달한 거죠.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만약에 데이터를 통해서 맞추려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베르허스트 이퀘이션으로 지금 써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베르허스트까지 한 걸로 하고 두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재밌는 문제로 1번은 y 프라임 이꼴 코사인 x 더하기 y, 그 다음에는 2번은 사인 y에 y 프라임 이꼴 코사인 x하고 2배 코사인 y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오케이?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